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0 총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투표관리관 도장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이번 총선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긴급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또 이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신속히 인용할 것을 촉구하는 애국 시민들의 법원 앞 집회도 열렸습니다. 과거 MBC에서 카메라 출동을 오랫동안 담당하면서 상당한 지명도가 있는 이상로 기자는 얼마 전 서울행정법원에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이 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이상로 기자, 피신청인은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신청 취지는 2024년 4월 5일, 6일, 10일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에 도장이 인쇄된 투표용지 및 사전투표용지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라는 신청 취지입니다. 여기서 4월 5일, 6일, 10일 되어 있는데 4월 5일과 6일은 사전투표일, 그리고 4월 10일은 본투표일입니다.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지만 일단 사전투표 폐지를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 폐지에 응할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사전투표제가 존치되는 상태로 실시됩니다. 가처분 신청인인 이상로 기자는 신청 원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157조 2항과 158조 3항에는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개인 도장을 찍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 2022년 지방선거에서 법을 위반하여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투표용지에 인쇄하여 유권자들에게 교부해왔습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4월 5일과 6일에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사전투표와 4월 10일에 실시되는 본투표에서도 역시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쇄하여 교부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상로 기자는 먼저 이렇게 밝힌 뒤 이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57조 2항과 158조 3항에서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개인 도장을 찍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선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만들어 컴퓨터 서버에 그 이미지를 저장하여 사용하면 선거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어서 신청 원인의 후반부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따라서 본 신청인은 행정소송법 제9조 2항 1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에 2024년 4월에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것은 아니 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또한 사전선거일 즉 4월 5일과 6일까지는 81일, 본선거일 4월 10일까지는 86일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심리일자를 지정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이제 총선이 촉박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법원에서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어달라, 이렇게 긴급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로 기자는 이 가처분 신청서에서 관련 법규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관련 법규들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 절차 2항은 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전 날인란에 사인 즉 개인 도장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 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58조 사전투표 3항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1년 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공직선거법 179조 무효투표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면서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 정규의 투표용지 등에는 1항에서 법 제179조 제1항 제1호의 정규의 투표용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말한다라면서 우선 첫 번째로 관할 구, 시, 군위원회가 작성하고 청인을 찍은 후 관할 읍면동위원회에 송부하여 해당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2.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시도위원회 또는 구시, 군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3. 관할 시도위원회 또는 구시, 군위원회가 작성하고 청인과 해당 구시, 군위원회의 위원장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정당한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에게 발송 또는 전송한 투표용지. 4. 동시선거에서 관할 시도위원회가 작성하고 청인을 찍은 후 관할 구시, 군위원회를 거쳐 관할 읍면동위원회에 송부하여 해당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시도지사 선거 및 비례대표 시도위원 선거의 투표용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어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또는 관할위원회 위원장 도장에 날인이 누락되어 있으나 관할위원회 청인이 날인되어 있고 투표록 등의 도장에 날인이 누락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에 날인 누락 사유가 투표록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투표용지 교부 매수와 투표수와의 대비 투표록 등에 따라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것은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행정소송법 제9조 재판관할항의 2항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이번에 이상로 기자가 서울행정법원에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것입니다. 한편 이 같은 가처분 신청서가 접수된 뒤 지난 1월 25일 목요일 낮 12시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는 고교연합, 아르토시 애국동지회, 해군사관동지회 등 애국시민들이 모여서 서울행정법원에 대해서 이번 가처분 신청서를 인용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신청인인 이상로 기자가 참석해서 애국시민들에게 이번에 가처분 신청을 한 취지와 그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은 신속히 심리해서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내용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됐던 양성태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해서 1심에서 전면 무죄 선고가 내려졌죠. 그만큼 문재인 정권 시절에 문재인의 입에서부터 시작됐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적극적으로 가세하면서 시작됐던 이 무리한 사건 수사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무죄 선고와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오늘 그러니까 1월 27일자에 사설로 문재인 김명수가 쓴 사법농단 소설 이 엄청난 책임 어떻게 질 건가 이런 사설을 내놓았습니다. 조선일보의 오늘 사설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7개 모든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4년 11개월 만이다. 47개 혐의 중 핵심은 양승태 사법부가 수건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를 상대로
재판 개입 거래를 하고 물의를 일으킨 법관 명단을 만들어 인사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혐의를 포함해 47개 혐의 전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사건이 한편의 소설이라고 했는데 그 말 그대로 됐다. 이 사건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시작됐다. 아무리 뒤져도 블랙리스트가 나오지 않자 재판 거래 의혹으로 바뀌었다. 세 차례 법원의 자체 조사에서 문제 삼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관들은 물론 법원장과 고법부장들도 재판 거래는 상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그런데도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을 찾은 자리에서 사법농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호응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이 두 사람이 아니었으면 사법농단 몰이는 애초에 시작되지도 않았다. 대통령이 사법부에 지침을 내리고 사법부 수장이 화답하는 일은 군사정권에서도 보기 힘든 일이었다. 이후 김명수 사법부는 법원 내부 자료를 검찰에 통째로 넘겼고 검찰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 지휘 아래 검사 50여 명을 동원해 5개월 동안 이잡듯 털었다. 그 대소란의 끝이 전체 무죄라는 판단이 이제야 나온 것이다. 이 사건은 애초부터 말이 되지 않았다. 양성태 사법부가 청와대를 설득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문건에 나온 판결의 상당수는 상고법원 추진 방침이 거론되기 전에 이미 판결이 끝난 사안이었다. 확정 판결이 나온 재판에 어떻게 개입하고 거래를 하나, 또 어느 조직이든 다 갖고 있는 인사자료가 어떻게 블랙리스트가 되나.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이 의혹을 확대 재생산했다. 진짜 목적은 정권의 법원 장악이었다. 실제 엘리트 법관들이 사법농단에 연루됐다고 배제되고 아무도 대법관감으로 여기지 않는 이들이 우리법, 인권법 출신이란 이유로 그 자리에 갔다. 그들이 장악한 대법원은 종전 판례를 뒤집고 전교조를 합법화했고 선거 TV 토론 거짓말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결로 이재명 지사가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김 대법원장 측근 판사들은 법복을 벗자마자 문 대통령 비서가 됐고 사법농단의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던 판사들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다. 겉으론 사법개혁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사법부 독립을 짓밟은 사람들이다. 이들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큰 고통을 당했다. 그 책임자인 문재인, 김명수와 같은 사람들은 지금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모른 척할 것이다. 거짓 선동으로 법원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사람들을 괴롭힌 이 엄청난 책임을 어떻게 질 건가, 이렇게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통렬히 질타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 사설에서 지적한 대로 문재인과 김명수 그 두 사람이 가장 큰 책임자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그들의 부역한 법원 내의 일부 좌편향 판사들, 그중에 상당수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됐고 문재인 정권 시절에 청와대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속칭 출세를 했죠. 그렇지만 그들의 출세는 출세가 아니라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람들,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의 수사를 책임졌던 사람들, 그리고 문재인의 지시에 따라 수사에 나섰던 당시 검찰총장 문무일,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그리고 이 사건의 직접 수사팀장이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한동훈,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